안녕하세요. 인구토크 올인의 이재인입니다. 인구토크 올인의 최철규입니다. 인구토크 올인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책이 없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바로 지난 편에서 육아휴직에 대해 살펴봤었죠. 네, 그렇습니다. 10명 중 7명이 아직도 육아휴직을 하려면 눈치를 보는 것이 현실이고, 복직 후 1년 이내에 육아휴직 사용자의 절반이 퇴사를 하는 이유는 뭔지, 해결 방안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편에 이어서 남성 육아휴직 제도와 아빠의 육아 참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나아지고는 있다지만 여전히 남성이 육아휴직을 쓴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고 제도는 있지만 실제로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뭔지,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는 것의 의미는 또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김진욱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김혜준 사단법인 함께하는 아버지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아빠 육아와 육아휴직이라는 주제로 김진욱 교수님의 강연을 듣고 다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아빠와 육아휴직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아빠는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높아지면서 맞벌이 부부가 보편화되고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고요. 서구에서는 이미 한 5, 60년대부터 진행되어 왔던 현상이기도 해요. 그러나 가족 내 성분업은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될까요? 늦게까지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도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집안일을 하여야 하고 아이를 돌봐야 합니다. 아빠는 그 가사나 육아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러다 보니 여성은 소위 말하는 육아 스트레스가 극심해지게 되고요. 출산의 비용이 높아집니다. 내가 아이를 하나 더 낳게 되면 나의 경력에도 문제가 되고 삶이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많은 여성들이 아이를 둘, 셋 낳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이러한 심각한 저출산이 지속이 되면 국가적인 재앙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 있는 작은 행동으로 보면 남성들의 육아 참여, 남성들이 가족 안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이거는 학문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남성에게도 가족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상은 대체로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시는 건데, 아버지들도 집에 와서 아이들과 자녀들과 또 이제 부인들과 함께하고 싶은 시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가족과 관련된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반대로 가족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바깥 일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노동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양성평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진정한 양성평등은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이 구분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런 양성평등을 요구할 때 여성이 우리도 남성들처럼 일할 수 있고 우리도 공적 영역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아무리 외쳐도 남성들이 여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거죠.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들이 육아에 참여하고 가사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집안에서의 양성평등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결국 남성의 변화와 참여가 핵심입니다. 아버지가 육아에 참여할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첫 번째, 우리 사회와 국가에 도움이 됩니다. 양성평등이 증진될 수 있고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건 너무 먼 얘기이기도 하죠. 사실은 우리 가족을 위해 필요합니다. 부인들 입장에서, 아내분들 입장에서 내가 독박 육아하고 있다, 나 똑같이 돈 벌고 있는데 라고 하면 부부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죠. 많은 드라마나 매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자녀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많은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특히 아버지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교육에 함께하게 되면은 아동의 정신 건강, 학업 성취, 사회성, 지능, 그리고 나아가서는 전반적인 인적 자본 개발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성, 아빠 자신을 위해서도 육아 참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 많은 사춘기 이후의 자녀들 아빠랑 집에 있는 거 싫어하거든요. 일요일 날 아빠가 회사 안 가시고 같이 TV를 보고 있으면 아이들 하나 둘씩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어려서부터 아빠와 함께한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자녀들로부터 또 식구들로부터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빠들의 육아 참여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가 요건 아버지의 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지의 시장에서 보는 엄격한 그러나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아버지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친구 같은 아빠, 엄마와 세밀하게 이제 함께하는 그런 아빠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추세에 맞춰서 우리 정부에서도 아빠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빠의 육아만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일하는 어머니들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어린이집과 같은 육아 서비스, 육아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부모 휴가라고 해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출산 휴가 그리고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주어지는 육아휴직이 두 번째 지원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연근무제가 되겠어요. 자녀가 어린 동안에는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아이들을 보내고 학교나 유아원에 보내고 출근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퇴근 시간을 좀 당긴다든지 하는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육아휴직이 최근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아버지의 육아휴직은 아빠들이 육아에 참여하는 가장 드라마틱한 형태다. 왜냐하면 육아를 위해서 아버지가 스스로의 것을 많이 포기하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직장의 커리어를 일정 부분 포기하는 것이고 가족을 위한 희생을 다른 형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드라마틱한 형태라고 봅니다. 결국 희생 없는 대가는 없듯이 아버지가 어느 정도 희생을 해 주어야만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데에는 많은 걸림돌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남성 중심의 문화가 여전하기 때문에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쓴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환경도 그렇게 친화적이진 않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동료들과의 관계나 상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육아휴직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업무를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갈등을 초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에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기 때문에 소득이 부족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최근에 남성 육아휴직이 증가하고 있지만 육아휴직이 가능한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위주로 가고 있다는 하는 지적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불평등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저학력이라든지 저소득 근로자들은 육아휴직에서 배제가 되고 고학력, 고소득 남성들은 육아휴직에 참여하기 때문에 또 다른 차원의 불평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것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 일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건 매체를 통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 자녀에게 투자하는 시간 얼마나 되는지 보시고요. 시간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면에서 좀 더 아빠들의 분발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욱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남자도 육아휴직해?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남성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낯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개요만 우선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남성만을 위한 육아휴직 제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육아휴직 제도는 남성, 여성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만 8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나이가 되겠네요. 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남성, 여성 근로자는 모두 최장 1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요. 초기 3개월 동안은 급여의 통상급여의 80%, 그 이후로는 4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라고 있던데요. 네. 예,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그건 이제 통상 이 부부가 같이 근로를 하는 경우에 두 사람이 이제 1차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2차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 아빠이기 때문에 주로 아빠가 그 대상이 될 거라는 전제하에 이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네. 그건 이제 통상 임금의 100%까지 지급을 하고 그리고 상한 금액은 200만 원 정도까지 되는 조금 더 그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 그게 3개월간만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얘기죠. 네. 예, 그렇군요. 계속 그 아빠들의 육아휴직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메리트, 아빠 육아휴직의 이점을 자꾸 강화해가는 추세라면서요, 김준일 교수님. 그렇습니다. 이번 7.3대책도 네. 정부에서도 이 육아휴직에 있어서 남성의 사용을 끌어올리는 데 좀 정책적인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육아휴직 제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성, 여성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아버지의 주로 이제 두 번째로 쓰게끔 해서 아버지 보너스다라고 하는 명칭을 붙인 것이고, 이제 제도적으로 남성들은 이제 급여가 이제 부인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좀 유인이 될 수 있도록 두 번째 쓰는 사람한테는 좀 더 대체율을 높여주고 상한액도 높여주고 그렇게 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좀 해소해 주는데 제도가 좀 나아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덕분인지 요즘 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놀랍게 많이 올라갔다. 예. 사용률이. 네네네. 그렇습니다. 2014년까지는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요, 2014년까지는 전체 육아휴직자의 5% 미만이었습니다. 남성 비율이요. 그러다가 이제 2017년에는 한 13% 수준까지 갔고요. 올 상반기 기준으로 남성 육아휴직자가 8,463명으로 전체 약 17%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났으니까 짧은 기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이네요. 예,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남성 육아휴직이 제법 올라가고 있다, 사용률이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이 어느 분야, 어떤 직업에 쏠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김혜진 대표님?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뭐 조사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아빠들 현장에서 만나보면 거의가 이제 공무원 그리고 이제 또 공기업 이런 분들이 주로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현장에서는 이 아빠 육아휴직의 장려가 너무나 좀 그 혜택 받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뭐 이런 좀 박탈감 같은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공무원들이 이제 솔선수범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국가 정책적으로 뭔가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 결국 공무원부터 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데, 근데 이제 종전에 비해서 일반 아빠들의 경우에는 종전에는 뭐 나도 너도 다 안 하니까 뭐 별 박탈감을 못 느끼고 있다가 이제는 주변에서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니까 오히려 예전에 비해서 좀 더 소외감이랄까요? 그런 건 좀 커진 것 같아요. 기업 규모별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요, 뭐 300인 이상 기업이면 좀 대기업으로 치는데 300인 이상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체 남성 육아휴직자의 한 5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요, 이게 조금씩 내려와서 100인에서 300인, 그러니까 중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남성 육아휴직자가 굉장히 많이 는 걸로 나타나서 서서히 이제 아래로 확산돼 가고 있는 분위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대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하고도 좀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경력 단절을 뭐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테고, 예, 그 상관관계가 좀 어떻게? 그거를 정확한 정보 통계로 잡히지는 못하겠죠. 뭐 남성 육아휴직을 쓰면 얼마나 뭐 엄마들이 일을 덜 그만두느냐 그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이제 가정에 불과할 뿐이니까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전반적인 연구 경향을 보게 되면 그런 효과는 있다라고 이제 보여주고는 있고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다만 이제 또 이제 그 제도적으로 보게 되면 그 남성과 여성 모두 우리나라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1년 쓰고 그다음에 아빠가 1년 쓰면 만 2살이 되겠죠. 만 2살이면 우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린이집 이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나이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엄마 입장에서는 직장을 그만둬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아빠가 육아휴직을 안 한다라고 하면 첫 돌이 지나자마자 보낼 수 있느냐? 굉장히 좀 어려운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빠가 육아휴직을 해주면 엄마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꼭 가정에서 이 키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는 연령을 육아휴직 기간으로, 그러니까 부모가 키울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정말 그런 면에서 부모가 직접 아이들을 양육하고 적정한 연령이 돼서 어린이집 보낼 수 있는 게 아빠의 육아휴직 활용인데, 이게 지금 좀 늘었다고는 하지만 이제 너무 안 되고 있단 말씀입니다. 다음 파트로 넘어가서 좀 조목조목 육아휴직 사용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렇게 좀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문제점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김 교수님도 그렇고 김 대표님도 지금 육아휴직 사용하신 경험에 대한 면접조사 같은 거 진행을 하시고 또 아빠들 많이 만나고 계신 입장이잖아요. 그 육아휴직 사용의 애로를 어떻게 호소하는지, 구체적인 실례, 어떤 분이 어떤 애로를 호소하시는지 좀 일단 듣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뭐 이런 분들 계셨어요. 일단 직장 안에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쓴 사례가 없으니까, 선례가 없으니까 이 말을 어떻게 꺼내지? 뭐 이런 거죠. 뭐 지금 당장 애 볼 사람, 이제 그 아내분들 육아휴직이 끝난 시점에서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집안에서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이제 내가 하겠다. 아빠가 이렇게 나섰는데 직장 안에서 이게 말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차장님, 부장님한테 말씀드리나. 뭐 평소에 회식 문화나 아니면 뭐 기업 문화 보면 굉장히 가부장적인 것도 강하고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는 게 여전히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애 보겠다, 그러니까 육아휴직 쓰겠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안 떨어진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고요. 또 이걸 이해해 줄까 과연, 그런 분들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전략을 세워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육아휴직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어필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그냥 편하게 저 육아휴직 쓸게요, 이런 분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말 자체가 안 떨어진다라는 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제 육아휴직을 주로 쓰고 싶은 요즘 젊은 아빠들 만나보면 뭐니 해도 서고는 싶지만 그런 직장 문화도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게 경제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당장 사실 애가 생기면 기저귀 값이라든지 분유 값이라든지 돈이 지출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반대로 소득은 줄어들어야 되는 이 역설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육아휴직은 그 그림의 떡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비용은 더 늘어났는데 그 전에 비해 육아휴직을 선택하면 이제 육아휴직 수당이 그 월급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엄청나게 거잖아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제 그 아내분들, 이런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뭐 대기업 근로자면 굉장히 연봉이 높은 이런 분들, 아빠들도 이제 육아휴직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니까 나 육아휴직 하겠다라고 하면 계산기를 두드려 보더니 와이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당신은 돈 벌어오고 내가 뭐 그만두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다른 대안을 찾자, 이런 경우가 많다라고 하니까. 저는 육아휴직을 2번 한 사람과 책을 같이 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그분 얘기는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분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그분은 다행히도 아내도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육아휴직을 2번 쓰고 남편이 2번
번째 육아휴직을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거기 자녀들은 그 굉장히 행복한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안정적인 그 공무원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돈 문제였습니다. 육아휴직 수당, 급여, 육아휴직 기간 동안 들어오는 급여가 얼마길래 이렇게 또 아이들 진작 키우신 분들도 궁금해하실 거예요. 얼마길래 이렇게 경제 문제가 된다고 하느냐. 우리가 현재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상한액이 있죠. 예. 제도가 좀 복잡한 편이에요. 일단 일반적인 규정을 말씀을 드리면 남성, 여성 모두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는데 상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이 150만 원, 하한액이 대략 한 50만 원 정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4개월 이후에는 그게 또 100만 원으로 상한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4개월째부터 1년 12개월째까지는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맥시멈 금액이 월 100만 원 수준밖에 안 되니까요. 그것도 이제 25%는 복직하고 6개월 이후부터 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75만 원까지.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특히나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그나마 한 사람이 육아휴직을 감행할 여지가 있지만 아빠도. 예. 외벌이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이라는 건 사실상 뭐 거의 경제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제도 자체를 탓하기보다 제도에 아예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게 우리가 또 그 출산을 가로막는 요인 중에 하나 아닙니까? 어느 정도까지로 잡을 수 있습니까? 제도에 들어오지 못하는 아예. 그런 이제 우리나라의 기본적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육아휴직 급여를 원천적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개는 보면 계약직이거나 비정규직, 뭐 시간제, 파트타임에 해당되는 소위 말하는 노동시장에서 굉장히 취약한 여건에 있는 분들은 고용보험 혜택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인 활용률을 보더라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언강생신 꿈도 못 꾸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대기업이나 대기업 근로자들을 쓰고 있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만나본 분들 보면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던 여성이 쓰던 대체 인력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회사 안에서 또 조직 안에서 동료들 눈치를 좀 덜 보고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돼 있고 또 보편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내가 쓰면 다음에는 뭐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있죠. 또 오히려 나아가서 뭐 남성이 육아휴직 쓰겠습니다라고 하면 멋있다 이러고 주변의 직장 여성 동료들은 팬클럽이 생기기도 하고 팬클럽까지요? 뭐 후배들은 선배님이 쓰시니까 저도 따라 쓰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런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은 한 명의 인력이 빠지게 되면 또 다시 대체 인력을 쓰고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뭐 그런 경우에는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아직 정착은 안 됐지만은 그래도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게 제가 이번에 2019년도 예산안 정부 예산안 발표를 보면 그 자영업자처럼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도 출산급여를 월 50만 원씩 3개월간은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번에 예산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좀 보완을 하려는 이제 의지는 표명이 됐죠. 그러니까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고용보험 가입자 밖에 있는 분들에 대한 이제 처음 그 지원인 것 같아요. 출산급여 우선 3개월이라도 50만 원이라도. 네, 근데 그게 150만 원이네요. 그래서 좀 근본적으로는 고용보험 체계에 있거든요. 지금 육아휴직 급여가요. 네. 그래서 고용보험 체계를 좀 탈피를 해서 보편적인 사회보험으로 따로 부모보험을 만들자 이런 아이디어도 학계에서는 많이 논의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지난번 발의까지 갔었죠. 대표 발의까지. 좀 이렇게 힘을 모아서 그런 제도가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뭐 그렇게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분들 포함시키기가 쉽지 않을 거는 같습니다. 우리가 인식에 있어서도 그렇고 선례가 없어서도 그렇고 이게 아직 그리 많이 안 하고 있는데 할당제 같은 게 들어오면은 훨씬 아무래도
제도 사용이 촉진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육아휴직 할당제는 사실 스웨덴에서 이제 한 제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14개월 육아휴직을 부부가 쓸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합산해서요. 그런데 여성이 쓸 수 있는 게는 12개월까지예요. 그 나머지 2개월은 남성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2개월이라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만 주어지는 선택을 주는 거는 주는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남성, 여성 모두 똑같이 1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부할당제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할당제를 육아휴직의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배우자 출산 휴가라고요. 우리나라 이제 근로기준법도 그렇고 보면 보장은 돼 있습니다. 유급 3일, 그다음에 무급 이틀 합해서 일주일 정도 출산, 배우자 출산할 때 이제 아빠들이 휴가를 쓸 수 있는데 지금 늘었죠, 10일까지. 예. 근데 이거를 선진국처럼 좀 더 늘리고 한 이거를 달로? 한 달 정도 늘리고 이 사용을 의무화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는 그 시간, 또 집사람은 많은 시간 누워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같이 아이를 돌보고 아이를 케어하는 방법을 배울 때 남성들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성 출산 휴가를 1개월로 네, 뭐 하면? 1개월이 될지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무화, 그거를 의무화하는 것이 의무화는 의무화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논의될 수 있는 맥락은 아닌 것 같고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배우자가 쓰고 있을 경우에도 나머지 한 배우자가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네. 병행할 수 있다, 그렇죠. 같이 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육아휴직을 이렇게 할당하는 조금은 이렇게 강한 제도보다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같은 거 아주 잘 운용만 되면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좀 더 탄력적으로 신축적으로 잘 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돌봐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기업 CEO 마인드 아닐까요? 일본의 파더링 저팬이라는 아버지 운동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이쿠 보스 프로젝트라는 걸 시작했어요. CEO에 그렇죠. 그런 CEO를 양성하는 그렇죠. 그 직원들의 육아와 이 가정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고 응원을 해주는 그런 CEO를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는 겁니다. 그게 이쿠보스 프로젝트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그런 좀 어떤 캠페인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제가 지금 이끌고 있는 사단법인이 이름이 함께하는 아버지들입니다. 그 아빠들을 돕는 단체입니다. 뭘 돕느냐 하면 결국 아빠들의 아빠 노릇을 돕는 거고, 핵심적으로는 아빠들이 이제 그 아빠 노릇과 동시에 또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과 아빠 노릇의 양립을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를 적극적으로 돕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남성 육아휴직하고 그 얘기를 하면은 같이 가는 문제가 아빠들의 육아 참여라는 주제인데요. 아빠들의 육아 참여에 대해서는 다음 파트에서 또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처음 내놓은 대책이 저출산 대책 73 대책이라고들 부르지 않습니까? 여기도 남성의 육아 참여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예, 남성의 육아 동참이 왜 중요한 걸까요? 아주 근본적인 것부터 한번 짚어보죠. 영국의 이제 국립아동발달연구소에서 그 1958년, 58년경에 띄죠. 58년도에 태어난 17,000명의 사람들을 지금까지 계속 추적 관찰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만 30세가 되던 해 1988년도입니다. 88 올림픽 열리던 해인데, 그때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 17,000명 대상으로.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제 삶의 질이 차이가 있었는데, 뭐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이 가장 양호한 사람들을 그 가장 결정짓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회귀 분석을 쭉 해봤더니, 그게 바로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알뜰하게 참여한 아버지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가 바로 그 결정적인 변수였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 효과라는 말이 학계에서는 자리 잡게 됐고 그 연구가 시발이었습니까? 네, 아버지 그렇습니다. 효과라는 말에. 네. 예. 그게 이제 영국 국립아동발달연구소에서 그런 그 추적 조사를 한 로데이터를 가지고 옥스포드 대학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제 스타디를 한 거였죠. 예, 아버지 효과, 아빠가 아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학계 보고는 뭐 많습니다. 뭐 아이의 지능 발달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회성 개발에도 아버지의 육아 참여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걸로 나타났고, 아빠가 관여하는 아이들이 공부도 잘한다고 해요. 속된 말로 그 아빠의 무관심 아니고요. 네, 아빠가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교육에 개입할 때 오히려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하고 대인관계 전반적으로 그렇고요. 뭐 아이한테 주는 효과는 뭐 거의 대부분의 면에서 전인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에 연관해서 그러니까 자녀들의 발육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관계 밀도.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육아 집에서 갈등이 이제 부부싸움 하는 이유가 뭐 흔히 두 개라고 얘기하잖아요. 돈 문제, 애 문제. 예. 돈 문제, 애 문제. 근데 돈 문제는 우리가 뭐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그럼 이제 아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보면 뭐 이런 겁니다. 뭐 그 전통적인 아빠는 도대체 애를 어떻게 교육시킬래 이래. 감독자 같아요 멘트가. 그런 경우는 아이에 대한 양육은 나의 몫이 아니라고 보는 아빠의 모습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엄마는 뭐냐면 당신의 애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졌고 얼마나 안다고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막상 이게 보면 이 부부관계에서 이제 아이를 놓고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빠 스스로에게 가장 아빠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것이 아빠 스스로에게 가장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이란 과연 무엇인가? 암만 밖에서 돈 많이 벌고 큰 소리 치면 뭐합니까? 집에 오면 왕따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도 아빠 역할을 잘 해서 아이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고 이 노후에 은퇴한 이후에도 가족들과의 정서적인 유대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노후 대책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황혼이혼 같은 문제도 전통적인 성분업이 고착화돼서 가면 나중에는 언젠가 터질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네. 이건 남성을 위해서도 가장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제가 만난 아빠 중에 한 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빠의 시간을 원하는데 아빠들이 주는 건 돈이에요. 이거 가지고 뭐 사 먹어라. 친구들이랑 놀아. 근데 그 아이가 커서 사춘기가 되면 더 이상 아빠가는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아빠가 시간이 많아지니까 오는 거죠. 그때 아이는 아빠의 돈을 원하는데 그때 아빠는 시간을 주려 하니까 완전한 미스매치가 됩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 아빠가 평소에 뭐 등산 다니시든 이러는데 어느 날 일요일 날 아빠가 집에 계세요. 뭐 마루에 TV를 보고 계시고 그러면 아이들은 방에서 안 나오는 거죠. 아빠가 없는 상황이 너무 익숙하고 아빠가 계시는 상황이 너무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슬금슬금 자기 방으로 갔다가 아빠가 그 상황을 못 견뎌서 나가면 다시 이제 엄마와 화목하게 지내는, 이거 막기 위해서라도 결국엔 남성이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가족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수반되어야 남성의 인생 자체가 좀 더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빠들이 막상 육아 참여를 해보고 그 보람만 얘기하는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애로가. 거의 모든 게 엄마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아빠들이 뭐 사실은 아빠 노릇의 주인공이 못 돼요. 아빠가. 아빠 노릇의 엑스트라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이거 하라 이거 하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든지 자기가 결정을 하고 자기 주도적일 때 공부도 자기 주도 학습이 권장되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빠 노릇도 아빠 스스로가 좀 뭔가를 고안을 해서 주도를 하고 재량을 가질 때 신나게 할 수 있는 건데 엄마가 컨트롤 하면서 당신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면은 아빠 노릇이 재미가 없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이제 육아휴직을 쓴 아빠들 만나봤을 때도 그런 애로점을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엄마들이 너무 개입하고 주도하려고 하지 말라. 이런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1년 동안 엄마가 육아휴직을 했어요. 그러면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루틴이 있어요. 있죠. 이렇게 애가
뭐 기저귀 할 때는 이렇게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고 아이를 먹일 때 꼭 이렇게 해야 되고 꼭 야채를 먹여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네. 절대 뭐 안 좋은 음식 같은 거 먹이면 안 되고 뭐 이런 루틴들이 있는데 아빠들은 그걸 잘 따르려 하고 하지 않고요. 그걸 굉장히 갑갑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빠들은. 루틴 자체도 좀 적죠. 아빠들은. 예, 아빠들은 그때그때 임금하는 아빠도 많고, 근데 왜 아이를 이렇게 키우냐라고 엄마가 하면 아빠들은 거기서 육아에서 배제돼 버리는 경우가 그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이런 것이 반복이 되면 그냥 놔버립니다. 아빠들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엄마들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아, 내가 아이를 키우는 방식은 이렇지만 아빠는 아이를 만나는 방식이 이렇구나. 그것이 아이에게 혼란을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것이 아이들이 또 다른 성인을 만나는 태도가 되는 거니까 그거는 충분히 수용 가능할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아, 엄마는 이렇게 해주지만 아빠는 이렇게 해주는구나. 그리고 그것이 또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그런 부분을 와이프가 인정해주면 아빠는 굉장히 뿌듯해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서로 대화의 폭이 넓어지기도 하는데 이제 사실은 그걸 인정해주지 않게 되면 부부싸움이 나기가 쉽죠. 아빠가 그 육아에 참여할 경우에는 아빠 스스로도 아까 뭐 잠깐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그 긍정적인 효과가 뭔가 보람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좀 그럴까요? 아빠라는 존재가 되면서 이 전적으로 자기 아빠한테 의존하는 자식을 향해서 사랑을 주므로 해서 아빠가 좀 더 성인이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오히려 인격체로 그렇죠. 다시 태어나는군요. 네. 그래서 그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방향적으로 사랑을 주면서 정말로 사랑의 참 의미도 깨달을 수 있고 본인이 인격적으로 좀 더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아버지가 됨으로 해서 가장 그 본인한테 다가오는 큰 뭐 효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빠 혼자.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하면 이제 와이프들은 직장에 가서 돈을 벌어오고 그동안 이제 낮 동안 아빠 혼자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다고요. 뭐 일하고 있는 와이프한테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하라고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혼자 헤쳐가야 되는 거니까 아이와 둘 관계에서 그런 부분에서 힘들긴 하지만 굉장히 보람 있는 부분 많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엄마가 육아휴직 마치고 직장 복귀하고 아빠가 육아휴직을 해서 이제 아이가 아빠 품에 안겨서 엄마가 집을 나가면 아이들 난리가 난대요. 엄마를 안 떨어지려고. 엄마와 애착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아빠는 낯선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랑 있는 시간 너무나 힘들고 엄마만 찾고 했던 애들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 아빠를 찾고 엄마는 퇴근하고 들어와도 뭐 들어왔나 이러고 그다음에 애가 낮잠 자고 이제 울면 대개는 엄마 하면서 울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아빠를 찾으면서 운다는 거예요. 네, 멋있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빠들이 이제 아이를 재우고 이제 주부님들이 왜 전업주부들이 아이 좀 재우고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것처럼 똑같이 자기 시간을 갖는 거죠. 이제 음악을 듣고 있는데 이어폰을 끼고 애가 깨면 안 되니까 싸한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가보니 이제 애가 깨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심전심이 이심전심까지도 경험하는 아빠들이 있고요. 엄마가 들여놓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습관? 잘못된 습관 이런 걸 잡아주기도 했다는 아빠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성들은 이제 아이가 대변을 보면 되게 좀 더러워하시잖아요. 근데 물티슈를 이용해서 이게 닦는데 물티슈가 좀 화학약품이 첨가되어 있는 부분도 많고 해서 그 부분을 짓무른다든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제 아빠들은 그런 부분을 대범한 거예요. 애를 벗겨놓기도 하고 좀 아이가 용변을 보면 그대로 들고 가서 아이를 씻깁니다. 씻기고 말리고 또 근데 이제 대부분 애들이 한두 살 되다 보면 힘이 굉장히 세지거든요. 엄마가 한 손으로 들고 애를 씻기기가 어려운데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의 엉덩이 짓무름을 내가 고쳤다라고 자랑하는 아빠도 계시고요. 아이의 애착 관계가 뭐 이제 나는 이제 엄마와 동급이다. 동급이다. 네, 나는 엄마 동급이고 내가 주 양육자다라고 하실 정도로 굉장히 뿌듯해하는 아빠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엄마기 때문에라기보다는 중요 양육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바뀌는 것 같아요. 뭐 여성이 더 아이를 잘 본다. 이거는 좀 우리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정말 이런 숭고한 의미 아주 그냥 이렇게 가슴이 뭉클한 뿌듯한 경험이 된다는 경험담들 들어보는데 이건 많은 분들이 좀 다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모든 아빠들이.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싶네요. 다시 키우고 싶고.
그래서 모든 아빠들이 이런 아빠 육아를 할 수 있게 어떤 부분들은 좀 시급히 좀 도입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제안 같은 거 마무리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빠 노릇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좀 우리 가족들과 사회의 관심이 좀 모아졌으면 좋겠다. 그 제가 자꾸 말씀드리게 됩니다만은 그 일본의 파더링 저팬이라는 단체는 모토가 좋은 아빠가 아닌 웃는 아빠를 추구한다고 돼 있어요. 무슨 아빠? 웃는 아빠. 없는 아빠. 근데 이게 좋은 아빠하고 웃는 아빠가 글자만 다른 게 아니라 뭐가 다를까요? 좋은 아빠는 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좋은 아빠인지 아닌지는 누가 결정하고 판단할까요? 아이가 아이 또는 아내가 하는 거죠. 네. 심지어 이제 옆집 아주머니도 합니다. 그런데 웃는 아빠인지 아닌지는 누가 결정하냐면 아빠 본인이 하는 거죠. 이게 결정적인 차이거든요. 아빠 노릇의 주인공이 되느냐 또는 주체가 되느냐와 아빠 노릇의 객체, 엑스트라가 되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아빠 노릇을 아까도 말씀드린 아버지 효과가 잘 발현이 되려면 아빠 노릇에 아빠가 전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뛰어들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아빠 노릇의 주인공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육아휴직이라든지 또는 아빠의 육아 참여라든지 모든 측면에 있어서 아빠들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좋은 말이에요. 좋은 아빠가 되기보다는 웃는 아빠가 되자. 아빠가 아, 참 중요하다. 멋진 말입니다. 우리는 남편은 이제 그렇게 개조시킬 수 없고 이제 우리 아들은 바로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기로 하겠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아빠가 아이를 볼 때 주변의 시선이 뭐 100% 긍정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나왔을 때 육아휴직을 한단 말이에요. 한두 번은 좋은 아빠구나 하지만 저 아빠 백수 아니야? 뭐 직장에서 밀려난 거 아니야? 능력 없으니까 육아휴직하지라고 하는 사회 시선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수군거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사회가 인식적으로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 엄마에 대한 당부와 아빠에 대한 당부가 있을 것 같아요. 아빠들에게는 이 100세 시대잖아요. 이제 가족들과 긴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그 미래의 40년의 시간은 바로 지금 아이와의 시간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다. 아이는 아빠가 얼마나 시간을 투입했는지 아무리 어려도 압니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고요. 엄마들에게는 아빠의 공간을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양육 방식에 대해서 협의가 되어야 되고 아빠가 하는 방식에 대해서 존중을 해줘야 된다. 왜 이랬어? 라는 말 대신에 아빠의 양육 방식, 아빠가 아이를 만나는 방식을 존중해 줄 때 건강한 부부에게 모두 건강한 아이 키우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남성 육아휴직 제도와 아빠 육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제도는 있지만 사용하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면 누가 그 제도를 사용할 것이며 그럴 때 제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남성 육아휴직 제도가 잘 정비된 유럽 선진국의 아빠들은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다라는 인식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대조가 되는데요.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기업 규모를 떠나 누구나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회 여건이 빨리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라테파파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손에 커피를 들고 유모차를 끄는 스웨덴의 아빠들을 부르는 말인데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를 전담하는 대한민국의 라테파파들을 길거리에서 쉽게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네, 인구토크 오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인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